저는 한 300만 평 규모로 이제 미래산업이나 이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관광 쪽은 이제 특구를 좀 지정해서 좀 저희가 지금 남부 쪽에 저희가 그 테마 관광 테마나 이런 그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에버랜드 정도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북쪽에도 하나 좀 만들었으면 관광 특구를 지정해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가 많이 늘어야겠죠. 여기 지역에 LG 그 전에 한참 잘 될 때는 인구가 꽤 있었는데 지금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이 지역 경기가 아주 뭐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여기 이쪽으로 상가들도 거의 다 나왔어요. 장사들이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쪽에를 관광적으로도 하면 좀 많이 이쪽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쪽에 강옆으로 여름에 뭐 해수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별로 나는 개발 바라지 않아. 왜냐면 부동산 값만 너무 치솟으니까 우리 같은 서민 사람들은 좀 쫓아갈까 하다가 그냥 확 올라가면 우리는 수답되고 그냥 저기 아무 계획을 못 세우니까. 지금 이렇게 가보면 나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골짜기라든가 이런 이제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논밭이 있던 거의 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게 다 곳곳에 공장이 들어가고 창고가 들어서고 막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 나 같은 사람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훼손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다고 우리가 정작 그런 모든 거를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생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 특구 지역이라면 또 택시하고도 굉장히 또 밀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외제 손님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함이랄지 또는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남북 경협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륙과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까지 다 포괄해서 이제는 이쪽 지역에 대한 개발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해요. 이게 내일 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준비해도 몇 년 걸리고요. 항상 준비해 놓은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섭입니다. 지난 5월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경제적, 평화적 발전을 이끌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구체적인 대상 지역까지 결정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경기 북부 발전과 우리나라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기대감마저 나오는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청사진 그려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자리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의원님, 평화경제특구법 국회에 올라간 지 17년 만에 통과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국회의원분들이 발의를 했는데 명칭도 바뀌고 논의도 많았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명칭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래서 통일경제특별구역 또는 평화경제특별구역 그리고 특정 지역의 이름을 딴 뭐 고성 통일경제특별구역이나 뭐 파주 통일경제특별구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의 목적은 결국은 남북 간의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요 내용은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또는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 또 그 외에도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환경 개선에는 어떠한 것들이 또 담겨져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남북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인데 지역은 지금 남한 지역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지역의 이제 경제 발전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법이 아닌가 이런 해석인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남북 경제 공동체를 실현해야 되고, 또 이러한 지정적 리스크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평화 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지구를 만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 교류 등 다양한 어떤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들이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게 됐을 때에 산업 수요가 생길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평화 협력이냐 또는 지역 성장이냐라고 어떤 배치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평화 기반 조성은 곧 이 지역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법 제정 이후에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이 이제 어느 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이 되느냐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김포, 파주, 연천, 양주, 포천, 인천에는 옹진, 강화 등이 포함됐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와 인천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일단 지역적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생산성이 낮은 지역들, 그리고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그런 첨단 산업 유치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은 신산업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그 신산업에 대한 발전 거점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현재 감소하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성장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이라면 뭐 조금 더 범위를 좁혀 주실 수 있나요? 신산업은 뭐 지역에서의 전략 산업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그 미래의 최종 수요가 증대가 예상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바이오메디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CT 산업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 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또 그리고 평화경제특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신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정책 기반자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법이 경기도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연관성이 있는 것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은 그 경기 북부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제약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 방안들, 그리고 물리적 기반 등에 대한 계획들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평화경제특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산업 전략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구법 제정이 되면 대상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첨단 산업의 안착 등이 이제 기대될 수 있는데요. 현재 각 지역마다 특히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평화경제특구의 후보지들은 각자가 다들 오랫동안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온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의 준비해 왔던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이제 꺼내서 이제 드디어 정책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럼으로써 각 지역마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정책들, 그리고 산업의 목표들, 이런 것들을 또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각 지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메디컬이라든가 ICT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지자체들이 원하는 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 북부에서 ICT에도 이것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류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세세 분류를 따지면 어떤 지역의 어떤 ICT 산업 중에 세세 분류로 따진다면 어떤 ICT 산업이 적합할지에 대한 평가들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존 자원들을 고려해 가면서 선정을 하고 또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깊게 질문을 다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여은 교수님, 네. 평화경제특구법 크게 이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접경 지역의 이제 경제 활성화고 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협의 활성화 이 두 가지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보면은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너무 고조가 돼가지고 네. 남북 경협을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것 같다. 네. 아니면 너무 요원하다. 이런 네.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평화경제특구법 장기적으로 그 남북교류 협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난관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남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길게 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평화경제특구법 자체, 이 말 자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경제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선은 이제 경제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 남북 간을 포함해서 한반도가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이 지금 휴전선으로 인해서 끊겨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협력이 될 수 있는 대륙과의 연결이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화경제특구법을 통해서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들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키워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관계가 계속 나쁜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또 한반도 상황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접경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특구법은 거기에 이제 딱 맞는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북측과 남측이 휴전선에서 그 인접해 있는 지역들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쁘고 휴전선 지역은 더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접경 지역의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양쪽을 동시에 개발하거나 또는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북측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만들어낸다면 이 자체가 상호 윈윈하면서 경제 협력도 되고 또 그것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평화의 어떤 중요한 보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특구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 또 경제적인 발전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유라시아 철도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송유관을 이제 북한을 통해서 혹은 뭐 동해안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네. 연결하는 그런 계획도 네. 이제 청사진이죠. 이런 뭐 그런 것도 논의된 걸로 아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통로가 바로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바로 접경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그동안에 연구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동안 연구가 이루어졌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브릿지로서의 한반도를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중에서도 휴전선 접경 지역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발해낼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륙과 연결 속에서 철도랄지 또는 송유관, 가스관 뭐 이런 연결에 대한 많은 그동안 그 연구와 또 계획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남관계가 서로 지금 뭔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그 상황에서 보면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브릿지,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만 한반도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고 또 만주 대륙, 만주 쪽과 그다음에 그 시베리아까지 연결시켜서 유럽까지 가는 이런 우리의 어떤 웅대한 어떤 포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설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반도가 그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님, 이제 그 경기 북부의 현실을 좀 짚어보죠. 뭐 해당 지역들이 이제 인천에서부터 저 강원도까지 넓긴 한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만 오늘은 다루겠습니다. 경기 북부 인구를 다 합치면 한 350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이 넘는 도시도 있지만 인구 감소 위험 지역으로 분리되는 곳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격차가 많고 또 여러 기반 시설이라든가 경제가 낙후된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상황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경기 북부의 상황들은 그 낙후된 상황들은 그 지표들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교통 인프라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 보급률이 일단 최하위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정주 여건 같은 경우도 특히 상급 종합병원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없습니다. 또 야간에 아이가 아팠을 때 또 소아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응급실이 사실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이 사실은 청년들이 거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도 또 최근에 연구 결과로 많이 나온 거지만 생산성이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기업 자체의 역량들도 또 굉장히 부족한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 객관적인 지표로도 부가가치 산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부는 지금 6, 7%의 지금 최근 5년간 한 6, 7% 정도가 되고요. 그 북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지금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 성장률에 마찬가지죠. 부가가치 산출액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은 최근에 국가첨단 전략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그 경기 남부 용인이 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향후에 이 격차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혁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혁신 주체들이 또 기업 연구소라든지 대학 연구소들인데 이런 연구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제 때문에 종합대학이 입지될 수 없는 어떤 제약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성장을 위한 동력이 사실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로서도 우리 경기 북부가 얼만큼 좀 열악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 북부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상선 보호구역 이런 중첩된 규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중첩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규제들이 중첩돼서 적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제가 사실은 군사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그래서 군사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만 따지면 규제 면적이 전체 경기 북부에서 42%에 해당이 됩니다. 절반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규제되는 행위의 측면과 규제 대상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되는 행위의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재산권 행사 제약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 행위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식물을 채취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본권 자체에 대한 제약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규제 대상 측면에서는 가계기업과 같은 그런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도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군사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안보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게 좀 보조를 맞춰서 수정돼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물론 97년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기업들에 대한 그 설비 투자가 좀 이루어진 어떤 사례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공장 건축에 대한 공급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규제로 인해서 또 제약이 좀 많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비수도권에 해당되는 다양한 어떤 규제자유 특구라든지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중앙 정부의 정책들에서 경기 북부는 비수도권만큼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또 소외받는 측면들도 존재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규제 중에서 가장 네. 큰 게 이제 군사 보호 시설이라 그랬는데 네네. 접경 지역에 이제 군사 보호 시설 네네. 그리고 또 군사 훈련 때문에 네네.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이 네네. 요즘은 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당장 눈에 띄는 것과 눈에 띄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신적인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대북 그 방송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대북 방송하고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고 그러면 접경 지역 가보셨겠지만 보면 이제 귀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늘 들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지역들에서는 주민들이나 가축들이 여러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과거에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뭐 그 관광객이랄지 이런 유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과거로부터 그 피해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 피해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피해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재산상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재산상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그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환경에 의한 피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군사 시설들에서 나오는 기름 유출이랄지 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랄지 이런 것들도 그 동안에는 사실 그것이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 최근 들어서야 이제 환경 문제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상도 일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여기엔 지금 그 접경지역 관련된 법률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방 사단들이 몇 개 사단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육군단 지역 없어졌죠. 그렇죠. 육군단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 절벽 때문에도 그렇고 과학화 이렇게 가면서 화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주민들이 데모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그 사단들이 없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또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아마 연천이나 이런 지역들도 아마 앞으로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이제는 주민들에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이제 참아왔거든요. 주민들은 참고 국가는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관계가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국가가 또 국방부가 주민들의 피해랄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그런 배려와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그 경기 북부 아까 규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규제 때문에 발전이 더딘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강점이 있는 분야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입니까? 어떠한 산업에 대한 강점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 투자의 우호적인 그런 여건들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싸다는 그렇죠. 그런 예. 거죠? 그래서 개발 잠재력이 좀 있다. 그래서 개발 가용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도 신산업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신산업들도 결국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발전 거점에 대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경기 남부와 서울보다는 저렴한 지가 또 반환 공유구역이라든지 미활용 군용지 또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단들이 조정이 되면서 그 다양한 이제 그런 미활용 군용지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곳들을 특수 목적화해서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여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인프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경기 북부에 열악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사실 경기 북부에서 아주 접경 지역이 아닌 서울과 인접한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에 있는 청년층들의 어떤 접근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고 그 고급 노동 인력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이 돼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혁신 지원이라든지 혁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주라든가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기 신도시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상기 시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그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첨단 산단들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스타트업 벤처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고급 인력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반들이 닦여져야 되는데 그러한 기반들이 지금 현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평화경제특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경기 북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제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점들, 강점들이 또 극대화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DMZ 자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광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존된 어떤 생태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그동안에 그 많은 대학에서 또는 연구소에서 이 DMZ 자산을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 있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규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제약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발휘되지 못한 측면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경제특구도 지금 현재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는 시행령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기 북부에 대한 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높아져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차용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들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DMZ 비무장지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네, 또 얘기를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원칙과 구상이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경기 북부는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또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그 과거에 냉전 시대 때는 개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어서 새롭게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난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선 막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또 환경적 요소를 매우 중시하면서 접근하는 그러니까 이 개발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국방부 같은 경우도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과 그 총체적인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을 개발하고 보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그 흔들림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예. 계속 그 기조가 완전히 바뀌죠. 그렇죠. 예. 막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특수한 요소들을 살려서 지속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치적인 그 흔들림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 자체가 당장에 눈에 띄는 이익이 좀 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역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이익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후속 세대까지도 연결시켜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 자체는 저는 상당히 그 긴 안목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3.8선 이북 지역까지도 고려하면서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남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을 때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통일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개발에 대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그 단기적인 그리고 근시안적인 상황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나중에 비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긴 안목으로 길게 접근하면서 이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도 북부뿐만이 아니라 인천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이제 넓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 산업을 어느 지점에 위치하면 좋겠다 이런 구상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논의되는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죠. 그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단위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그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것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보존 자원 내지는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산업들 중에서 특히 향후에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서 성장 동력 산업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경희권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파주에. 파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고양과 파주 권역에서 이제 바이오메디컬 산업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원권역은 산업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ICT 관련된 기반으로 한 그 스타트업 벤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그 연천의 천연물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한 전략 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 산업들을 제대로 육성을 해서 향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좋아졌을 때 북한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산업 지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나눠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DMZ 얘기를 김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비무장지대 70년 동안 이제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서 독특한 생태 환경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개발에는 제한이 있겠지만은 이게 평화 경제 특구라는 공간 내에서 경관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DMZ는 엄청나게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단의 산물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어려움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현 시점에서 보면 DMZ에 대한 그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 접경 지역의 이제 최북단이 DMZ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환경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이제 생태적인 그 아주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앞에 또 그 공장도 예를 들면 이제 환경 문제에서 굉장히 그 좋은 환경에서 공장이 진행될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조화로운 그런 차원에서 DMZ의 개발과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DMZ 내에도 저는 몇 개의 그 공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바이오메디칼이랄지 또는 유엔의 그 유엔 보건기구랄지 쪽에서 그 DMZ 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연구소랄지 이런 것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병행시킬 수 있는 DMZ 지역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DMZ 관련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경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미래 전망을 담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R&D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연구와 관련된 그런 테마로 남북 관계 접근하는 것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제 제재 해제 하에서도 또는 경제제재 해제 전에도 사실은 인력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금 연천 같은 접경 지역에는 지금 천연물을 활용한 그런 그린바이오 산업들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에 대한 천연물에 어느 정도 다양성이 있는지는 파악은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뭐 여러 보고서에서는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밟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접점을 찾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접경 지역,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신산업 유치돼야 되는데 지금의 법에서는 그 미래 유망 산업이나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 규제 완화가 좀 경제 자유구역법보다도 약하다. 그래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법안에는 지금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라든지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어떤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회발전 특구법에 담겨 있는 세제 혜택보다는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경기 북부 일반 산단, 국가 산단을 합쳐서 경기 북부의 산업단지의 입주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 어떤 산업 시설을 만들다고 했을 때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사실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센티브들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산업별로 또 업종별로 사실 원하는 특례들이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기회발전특구법에서 제시하는 동일한 수준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접경 지역으로 내지는 경기 북부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제도들이 필요한가, 뭐 인센티브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어떤 검토들은 말씀하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기회발전특구법에 대한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 시행령에서도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세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도 지금 현재 아직 입법 예고돼 있는 시행령에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국세라든지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제 혜택들, 기존에 이런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세제 혜택들이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 자유구역은 국세도 좀 혜택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법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연구가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김 교수님, 네.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금의 남북 관계를 가지고 네. 장차 남북 경협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과거의 남북 경협 사례를 보면은 안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지 않냐 네네. 이런 이제 비관적인 예측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평화 경제 특구를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네. 남북 경협을 주목하고 네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와 경제 특구는 대전제는 남북 경협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함이랄지 또는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남북 경협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륙과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까지 다 포괄해서 이제는 이쪽 지역에 대한 개발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경협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에 물론 성과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남북 경협과 함께 이 특구법이 함께 가야만, 그래야만 이제 보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남북 경협을 늘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 개성공단 언급해 주셨는데 개성공단은 평화경제특별구역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북한에 그렇습니다. 있고 네네. 우리는 기업인들이 이제 자본을 투자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제 운영한 그런 공단인데 네네. 평화경제특별구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성격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네네. 그래도 개성공단을 사례로 우리가 참고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개성공단은 분명히 이제 평화경제특구가 추구하는 것과는 크게 보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거거든요. 개인은 같지만은 그렇죠. 이 방법론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거죠. 예.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의 자본이 기술이 가서 북한 노동력과 결합한 것이고, 사실 거꾸로도 우리가 고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력이 남측에 내려오고 남측의 기술과 자본이 지금의 평화경제특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했지만 결과는 이제 뭐 북측의 노동력만 활용하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동안 개성공단의 여러 경로들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발전할 때 한반도에서 평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이 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허브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평화경제특구법이 남측에서 계속 확장이 되고 또 성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북측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북측과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할 것이고, 또 북측도 아마 남측의 발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북측도 남측과 뭔가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남북이 함께 갈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 평화 특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그동안 이제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맛봤지만, 그러나 이제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평화의 허브라고 하는 측면과 또 서로 협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개성공단은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경제특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북측과의 그 협력 사업들을 고민한다라면 개성공단의 사례는 좋은 측면, 나쁜 측면들을 우리가 다 흡수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그러면은 평화경제특구에 우리 지역에 네.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연구들 좀 소개를 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 과거에 보면요, 그런 연구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북측의 노동력을 남측의 그 현장으로 와서 거기에 기숙사가 만들어질지, 물론 그 기숙사는 이제 그 기숙사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외부로 나갈 수는 없죠. 또 기숙사에 존재하지 않고 북측에서 남측으로 출퇴근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이 또 그러한 그 고민들이 있었고 또 실제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디스플레이 그 공장이 북측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남측에 네, 그렇죠. 파주 쪽 가보면 아주 인접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그 정도 수준, 예를 들어서 연천에 또 만들어진다 할지 또 다른 포천이랄지 이런 지역들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북측의 노동력이, 저임금 노동력이 합류한다면, 물론 뭐 당장은 어렵지만 그것이 합류한다면 상당한 그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그 현장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지금 당장 어렵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회와 경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이 문제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법안에서는 남북한의 연계에 있어서 그 제 9조에 그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구와 연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이진 않고 그냥 그러한 어떤 원칙 하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면 남북 경협의 가능성만을 좀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개성공단에 대한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어떤 정치적 리스크를 떠나서 그 운영면만 본다면 평화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다르게 좀 더 생산성 있는 기업이 좀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첨단 산업을 통해서 고용 파급력이 좀 있는 그런 산업들이 들어가서 향후에 남북 경협을 대비할 때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수요들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여건들이 경기 북부 지역에 좀 안착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경제특구 아주 길게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모두 기대대로 이제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선 저는 이제 이 평화경제특구가 앞으로 이제는 법령적인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 지역에 그 낙후된 지역이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보존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평화경제특구를 단순히 남측 지역에서의 경제적인 어떤 성장의 기반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북측과의 앞으로의 협력, 나아가서는 대륙과의 협력, 또 일본을 포함한 해안과의 협력의 중요한 어떤 전초기지로서 이 지역을 상정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뭐 다양한 능력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저는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공간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과정 가운데서 발생했던 인구 문제라든지 또 환경 문제라든지 그 외에도 뭐 어떤 정치적인 분단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의 비용들을 또 부담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경제적인 보상의 원리를 계속 강조하기로는 사실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어떤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고 또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도 사실은 좀 어긋나는 측면도 좀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 그 평화 기반 조성 또는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도 사실은 산업 물량을 북부 지역에 추가로 공급하는 그 하나의 사례로 이제 평화 산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정민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 북부 성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평화를 근거로 한 기반 조성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만 그와 또 추가적으로 평화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현재 지금 북한과 남북한의 어떤 채널이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평화 운동을 하는 분들 또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역량들을 또 키워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집적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평화경제특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또 기본으로 해서 좀 확장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화경제특구 청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접경 지역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장차 남북 경협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998년 고 정주영 회장이 소 천여 마리를 끌고 북으로 올라가 남북 경협에 큰 물꼬를 텄는데요. 평화경제특구가 국가 발전에 커다란 기회의 창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